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없는 듯이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행동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을 깔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근데 뭐라 하긴 또 애매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두드리더니 대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도 없이 말이죠. 흰 봉투 하나를 제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더니 어버이날이라 어머님 돈 쓰실 때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조금 준비했어요. 하고 돌아서 나가더군요. 거지한테 적선할 때도 이렇게 툭 던지진 않겠다 싶었죠. 받긴 받았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당신 가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존재가 10,000원짜리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차라리 주질 말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기분은 나쁜데 말을 하기도 애매한 상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몸이 아프다 보니 기운도 없었어요. 아프면 사람 기가 죽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는 생각에 더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문자 하나가 평생 참기만 했던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제 권리를 찾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해서 3주 정도는 회복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네 집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쓰라고 내줬고 작년에는 아들 정민이 이름으로 증여까지 해줬습니다. 그땐 그게 잘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듯 넘겨준 순간 사람도 같이 멀어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뭐랄까. 그 이후로 며느리 미영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에게 말하는 투라든지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대했는데 요즘은 마치 불청객 대하듯 하더라고요. 분명 예의를 갖춘 것 같은데 말투와 표정은 함부로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말로 꺼내기도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 마음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 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방 안에 가두는 데는 충분하더군요.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방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리가 아파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에 갇히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 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프니 이런 서러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참는 것 밖에는요.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았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날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기대한 건 큰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이면 됐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고 며느리는 글쎄요. 평생 자식 키우며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내 삶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마음은 더 서러운데 현실은 서러움을 더 사귀게 되더군요. 잠깐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의 친정엄마. 제게는 사돈이 온 듯했어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뭐야? 카네이션도 예쁘게 달아주고.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저와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즐거운 어버이날 축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너희 어머니, 너희 집에 얹혀 계시냐? 사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큰 소리로 하는 게 일부러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어머님 안에 계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도 사람 당황스럽게 없는 것처럼 계신다니? 예의가 없으시네. 사돈이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싫으면 잠시 나가 계시지 노인네가 눈치가 없으시네. 그 말들이 문을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얹혀 사는 사람, 눈치 없는 노인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나가서 따지자니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참자니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도 그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잠시 뒤 누가 제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 계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온 줄 알았을 텐데도 나와보지도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인사드리네요.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었고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긴 했지만 딱히 사돈을 막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히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방에 있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애가 어려서 그렇게 말해도 나이 있으신 사돈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사돈끼리 인사는 해야지 않아요? 애들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데. 사돈 참 배우신 분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더 말을 하면 나까지 똑같이 몰상식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괜히 소란만 커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돈이 예의 없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들은 말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사돈은 마치 자기가 이긴 사람처럼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던 제 자신이 너무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마구 뛰었습니다. 거실에선 사돈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픈 사람 모신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너희 시어머니는 예민하셔서 더 힘들겠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사줄 거니? 배고프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 나이에 이 몸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른들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어요. 속은 끓는데 그냥 참고 있었죠. 사람이 밟히면 밟힐수록 더 작아지기도 하더군요. 조용히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정이었어요. 엄마,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빠는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출근했지. 잘 지내고 있어. 괜히 딸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혹시 말했다가 남매 사이까지 나빠질까봐 그냥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지 딸이 바로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죠?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딸이 계속 다그치듯 묻자 결국 답답함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봉투 얘기부터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 그리고 사돈의 말까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세상에 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새언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본인이 막아야지. 안 그래요? 진짜 안 되겠네.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취급받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차분한 딸이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부산에서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남매 사이까지 틀어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가 보였습니다. 김영자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65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프라임몰 안마의자. 그 아래 또 하나. 김영자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35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하나투어 일본 온천. 한참을 멍하게 화면만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카드는 며느리 미영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값이랑 병원비 쓸 때만 잠깐 쓰겠다며 가져간 제 카드였죠. 그런데 지금 제 허락도 없이 1,000만 원이 내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걸 그냥 넘겨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밤새도록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정희가 서 있었어요. 표정부터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그냥 못 있겠더라. 나는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도착한 결제 알림 문자 2개. 안마의자와 여행 패키지 내역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안마의자 650만 원, 일본 온천 350만 원. 정희는 내 폰을 넘겨받고 지문을 찍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배송지, 엄마, 이거 새언니 친정이잖아? 그래. 새언니 미친 거 아니야? 예약자 이름도, 말이 안 나오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고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입 밖으로 꺼내니 더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엄마, 이 카드 병원비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맞아. 병원비 쓸 때만 쓰라고 맡긴 건데 그걸로 나한텐 10,000원짜리 봉투 주고 자기 친정엔 1,000만 원어치를 쓴 거야. 말을 하는데 화가 치밀고 목이 메었어요. 돈보다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작년에 집 증여해 준 거 다시 취소하는 게 어때요? 증여를 취소한다고. 이미 준 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건 명백히 은혜를 저버린 거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준 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체면이 서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엄마,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리의 문제예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모든 말들. 알아보는 건 괜찮겠지. 알아는 봐줘.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나 정희? 엄마 일인데 이거 증여 취소 가능한지 좀 물어보려고. 지연은 정희의 고등학교 친구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짧은 통화 후 정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증여 취소 가능하대요. 부양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카드 무단 사용은 명의도용이나 다름없어서 바로 절차 밟을 수 있대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병원비만 처리하라고 맡긴 카드로 이렇게 큰 돈을 썼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찮게 여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어떡할 거예요? 정희의 물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준 걸 다시 뺏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존엄까지 짓밟히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민이한테 전화해야겠다. 나는 조용히 폰을 들어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민아, 내 카드로 미영이가 자기 친정의 안마 의자랑 여행 선물한 거 알고 있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 그리고 아껴 쓰던 돈. 이렇게까지 무시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마요. 오빠랑 새언니, 너무했어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정희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어요. 정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오빠 집에 엄마랑 같이 있어. 엄마가 말 못한 게 더 있어. 잠시 침묵 후 정희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준 게 10,000원짜리 봉투 하나였어. 그걸 그냥 툭 던지고 방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대.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친정엔 엄마 카드로 1,000만 원을 썼더라. 안마 의자에 여행까지. 오빠, 이걸 알고도 그냥 두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를 대신해 나서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가 자식들 사이에 불화를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엄마 앞에서 정확히 말해. 새언니한테 사과하게 하고 돈도 정확히 처리해. 나도 같이 있을 거야. 이번엔 엄마 절대 그냥 안 넘기실 거야. 정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겠대요.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잠깐 머물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푸대접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정희야, 엄마 집으로 돌아갈 거다. 병원 경과만 좀 더 보려면 며칠 머물 곳 좀 알아봐줘.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머무실 곳은 제가 알아볼게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엄마 뜻대로 사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처럼 어둡던 제 마음에도 조용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민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으로 곧장 왔어요. 어머니, 정희가 말한 카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말없이 핸드폰을 건넸고 정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마 의자와 여행 패키지, 그리고 배송지와 예약자 이름까지. 이게 어떻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진실된 충격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직 몰랐던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새언니 폰도 확인해봐.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표정부터 이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거실에 모인 우리를 보자 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아들은 즉시 카드 내역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어머니 카드로 왜 이런 걸 결제했어?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건 그냥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건데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요. 순간 전기가 통한 듯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빌리다뇨? 빌려준 사람이 없는데 빌리다니 말이 돼요, 새언니?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의 흔적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핸드폰을 확 낚아채듯 들고 화면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안마의자 배송 완료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네. 일본 여행 예약도 이미 확정 문자 와 있고. 이게 잠시 빌리고 갚을 생각이었던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변명했어요. 그건 그래도 갚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조금씩.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묻듯이 말했어요. 어버이날에 내겐 10,000원만 주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내 친정엔 1,000,000원을 쓴 거야? 그것도 내 카드로?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또 다른 결제 내역 없어? 솔직히 말해. 며느리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넘기며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장품, 옷, 가방. 이것도 다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거야? 총 얼마지? 200? 300.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짐은 다 싸둔 상태였어요.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너희를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가마. 지금까지는 엄마라서 참았어. 앞으로는 아니다. 정희가 곧장 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민아, 이제 엄마는 내 권리를 찾아야겠어. 평생 참고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네. 며느리는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민이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갚는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 나는 조용히 가방 안에서 구겨 넣어뒀던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얘따, 10,000원. 너나 써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너한테 돈이 아쉬운 게 아니야. 그날 내가 보여준 태도. 그게 날 사람 취급 안 한 거다. 그리고 난 그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너희랑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구나. 두 사람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민이 다가와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내 짐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정민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조용히 그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에 임시로 마련해둔 원룸. 이곳에서 나는 정희와 함께 2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부산에 있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곁을 지키겠다며 내려가지 않고 함께 해줬어요. 병원 진료 외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래도 살면서 언제나 꼼꼼하게 챙겨두었던 습관이 이런 때 빛을 발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제 편이 되어주는 증거였어요. 엄마, 이거 새언니 친정 주소 맞죠? 응. 여행 예약자 이름도 그 집 식구들이야. 정희가 컴퓨터로 표를 만들어가며 정리했습니다. 딸아이가 법무 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갔어요. 이런 때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권리를 찾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희 친구 지연이도 며칠 전 저희 거처에 직접 와서 상담해줬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취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카드 무단 사용, 부양태만, 증여 동기 악용 전부 들어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애들 서울 올라가 살까봐 미리 사둔 집이었는데 그게 결국 나를 내모는 수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짧게만 통화했죠. 엄마 어디 계세요? 돌아오세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준비했어요. 딸 정희는 친구 변호사와 함께 증여 취소를 위한 서류와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 보세요. 이 표에 다 정리했어요. 그간 엄마가 새언니랑 친정에 얼마나 퍼졌는지 다 나와요. 나는 말없이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가전제품, 친정아버지 수술비 보탠 것까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퍼주며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너무 많이 줬구나.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내줬는데 그 결과가 내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거라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젠 되돌려 받아야겠다.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믿은 거였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야. 서류는 거의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 증여 취소 신청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했죠.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내 권리를 찾는 일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맑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몇 번이나 깼지만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과거와 작별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정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민아, 너랑 미영이 시간 좀 내라. 할 말이 있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생 속으로만 삭혔던 감정이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만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정민이는 말없이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집과 차량에 대한 증여 철회 서류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걸 다시 되찾는 거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던 제가 이제는 제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미경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잘할게요. 이건 너무 큰 벌이에요, 엄마. 미영이도 울먹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예요.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 전에도 들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참았지. 믿었고.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너희 어머니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참으려 했어. 어버이날 나를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도 참았다. 그러나 내게 적선하듯 10,000원을 주더니 내 카드로 내 엄마에게 줄 안마 의자를 사고 여행 패키지를 끄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사람을 얼마나 얕잡아봤기에 그런 행동을 한 건지. 그 순간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민이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손에 든 서류를 탁 펼쳤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이 흠칫 놀랐어요. 내가 여기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에게 넘기면
이건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너희가 먼저 했다는 건 알아둬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격정적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내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람 대접받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이 서류로 말하는 거다. 정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나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지 마라. 진짜 죄송하면 일 키우지 말고 서명해. 정민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미영이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묘한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명을 받아 들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마치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땐 자식을 위해 참고 헌신하고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세상은 변했는데도 그 마음 하나는 쉽게 놓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나를 지키는 첫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나는 한참 폰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한 번만 답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정희는 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부산 내려가서 푹 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번엔 진짜 엄마 자신을 위해 좀 사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건 제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기차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정희에게 잔잔히 웃어 보였습니다. 3달이 지나고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재활 치료도 잘 마쳤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걷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이제는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정희가 권한 그림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정민이와 미영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받진 않아요. 이제는 미움보다 담담함이 더 커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니까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몰래 쓴 카드값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제가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가끔 쓸쓸하지만 그 역시 인생의 한 페이지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할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조금 늦게 왔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70년 만에 찾은 제 목소리.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